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 박성원입니다. 이죠. 엘리자베스 2상에 올랐습니다. 예,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환기식의 국제시장에서 만나보고요. 부산 기장,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곳이죠. 이곳에 해녀 할머니들이 계시대요. 예, 기장 해녀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낸 작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장 해녀 할머니의 이야기가 동화책으로 나왔다는데 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7일이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서가 BIE에 제출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예,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의 주제는 뭔지 또 어떤 과학기술이 연관되어 있는지 김병진의 사연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의 뉴스부터 좀 살펴드리죠.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소식인데 발표된 내용이 당초 기대에 좀 크게 못 미친다. 이런 평가네요. 전해주실까요? 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죠. 근데 이 정책을 총괄할 기구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치분권위원회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을 해서요.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어서 국정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던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입법 예고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앞서 언급했던 국정과제의 총괄조정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못 미친다, 부적합하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보기보다는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자문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전 정부의 두 위원회보다 오히려 기능이 더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위원회는 위원장 비롯해서 최대 32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1인 또 부위원장 1인을 비롯해서요, 총 32명 이내에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 32명 중에 이제 당연직 위원이 15명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네. 당연직을 살펴보면 12개 정부부처 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대표자, 또 시군구청장 협의회 대표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위촉직은 17명입니다. 그 지방분권 전문가들에게 위촉을 해서 이제 위원 역할을 맡기겠다는 건데요. 17명 중에 이제 절반 정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비수도권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위원의 숫자를 이제 제한을 둔 거는 보이는데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위촉식 위원 17명 중에 절반가량을 1년 이상 비수도권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게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방과 관련된 또 지방 정책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분야의 어떤 대표를 한다. 그런 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이제 지방 어떤 추천 몫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주소지이다 보니까 1년 이상 비수도권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선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 같이 보이는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32명 중에 이제 당연직을 제외하고 17명 중에 절반이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과연 지방의 몫을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위원 중으로 따지고 보면 4분의 1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주소지만 비수도권일 가능성도 있고 또 출신이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정확하게 지방의 어떤 현황이나 입장 이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든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모습 이런 게 균형 발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칭 네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고심의 흔적은 절반이라도 위촉직 절반 중 절반이라도 비수도권에서 뽑겠다 이런 뭐 마음은 좀 알겠는데 네네. 명확하게 지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과연 모실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앞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입법 예고안에서 좀 제일 심각해 보이는 게 이게 결국 지방시대위원회 지위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전에 이제 자치분권위원회라든지 또 균형발전위원회 시절에도 이 자문기구가 가지는 한계점, 이제 한계 이런 것이 명확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인식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제 통합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기왕에 이제 새로운 총괄 조정 기구를 만든다 정부가 그랬을 경우에 뭐 독립부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아니면 행정이나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행정위원회로 승격을 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뭐 부산시를 비롯해서 각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로부터 꾸준하게 제기됐던 이제 이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부터요. 이제 그것들이 언급됐던 내용들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되돌이표처럼 다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렇게 했을 게 이제 과연 이전 균특이나 또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어떤 지위와 뭐가 다르냐. 오히려 지금 두 개의 전문적인 기구를 가진 위원회가 운영되던 걸 하나로 묶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대통령직 인수위가 처음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상을 하고 내용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부총리급의 독립부처로 추범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정부 관료들의 어떤 인식적 한계 여기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정부의 지방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이게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그 주요 대학, 기업, 특목고를 연계해서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좀 디테일함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 학령 인구를 낮추는 문제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뭐 사퇴를 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보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툭 던지듯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행정과 정책 또 재정 권한을 가진 지방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어쨌든 각 부처마다 자기 입장이 있을 테고요. 또 장관이 바뀔 때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던지기식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번 위원회에서 그 뭐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이제 지방 분권 정책과 관련돼 있는 여러 정책들의 이행 상황을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뭐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이제 국무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책 현안을 그냥 논의하는 회의체 수준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 대한 기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좀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입법 예고가 지금 이제 실행되는 단계에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입법 예고를 대고하면 사실 근본적인 변화, 이 정부 법안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근본적 변화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 국회가 이걸 입법 과정에서 얼마만큼 보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야 간에 워낙 지금 뭐 정쟁으로 첨예한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보완이 뭐 국회에서라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은 2021년에 폐지됐던 부산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관련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서비스의 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장애인 콜택시 부활과 함께 좀 개선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부산시에서 이제 작년에 폐지했던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에 대한 봉사 수수료를 이제 재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년 본 예산에 이제 봉사 수수료 예산 약 4억 2천만 원을 신청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부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요 2012년도였죠. 2012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가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했던, 그 말하자면 부산이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네. 했던 네네네. 그런 제도인데요. 처음에는 봉사 수수료를 한번 콜이 올 때마다 약 1,500원 정도를 이제 택시 기사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했다가 예. 점차 이제 예산 문제에 부딪히면서 2019년도에는 1,000원으로 줄었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800원으로 다시 낮췄다가 결국 지난해 2021년도에 이제 폐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이 장애인 분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 부담은 낮추고 또 기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들을 더 강하게 펴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사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사실 예. 수수료가 그 폐지되기 직전에 800원이었는데 지금 500원 수준이니까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더라도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 의지를 보인 거는 어쨌든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권 확보, 네네. 이런 차원에서는 뭐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 좀 주목되는 게 그 택시기사들의 장애 유형별 죄송합니다. 응대 기준안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한다. 뭐 이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려운 택시업계에 도움이 좀 됐으면 바람도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리발이라는 또 그 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두리발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뭐 경증이라든지 또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장애인 콜택시가 굉장히 유용한 어떤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장애 유형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한 분야만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또 등급제도 폐지되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장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분들이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도 쉽지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뭐 탑승 거부하는 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봉사 수수료를 부활시키는 그 상황에서 조금 장애 유형별 응대 교육도 실시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들이죠. 이제 잘 알고 대응을 하면 그만큼 이제 뭐 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드는 네.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교육 뭐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고, 또 기왕에 제도가 부활한다면 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걸 좀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봉사 수수료를 좀 인상하는 네네. 이런 정책들도 더 강화를 해야 될 거고요. 일단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택시 경쟁력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뭐 수입이 적고 또 택시업계가 뭐 문을 닫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네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 서비스의 질을 한 번에 올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서비스의 정책들을 시가 유도하고 또 추진함으로써 얻는 좀 유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소식은 부산 지역 수소 충전소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민간 사업자가 수소 충전소 건립을 추진했는데 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취소를 했다가 인허가 재신청을 했다고요? 예, 이번에 추진되는 곳은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로 일대에 이제 설치하는 건데요. 네네. 민간 사업자죠. 이원 측이 이곳에 이제 수소 충전기 2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지난달 23일에 고압가스 제조 인허가를 이제 취소를 하게 되었던 건데요. 일단 이곳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선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니까 주민들이 남구청 앞에서 설치 반대 피켓 시위도 하고 해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게 되니까 결국 이원 측에서 주민 대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된 그런 명목으로 인허가 신청을 취하게 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제 그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 그 주민 설명회를 이후에 이제 3차례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마저도 이제 파행으로 제대로 이제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주민들과 뭐 업체 간에 지금 뭐 대화 과정이 순탄치 네네.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이게 안전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2019년도에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에 대한 사례를 지금 들면서 네네. 수소 충전소의 위험성이 예.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수소차 도입이라는 게 뭐 대세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적절한 합의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이제 그 수소차 도입은 지금 보니까 해마다 한 500대 전후로 이제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9월 13일 기준으로 보니까 부산의 수소차가 약 1,716대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충전소는 기장, 또 강서, 사상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수소 충전소 3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충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크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수소차를 보급한다 하더라도 이게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제 보급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건데, 이제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수소 충전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폭발 위험성 이런 것들은 안전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네네. 실제 이제 지금 사례를 들고 있는 그 강릉 폭발 사고도 수소 충전소가 아닌 연구 시설 내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여서 내용적으로는 충전소의 어떤 소재라든지 또 안전 장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충전소의 안전성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 예.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선행을 해서 탄소 배출 감소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걸 고려하면 결국 전기나 수소차 보급이 이제 뭐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충전을 할 수 없다 이러면 한계가 네. 명확하니까요. 어쨌든 이번 충전소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지역, 부산 지역 내에서도 지금 반대 계속 무산되고 있는데, 네. 이걸 확보하기 위한 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이런 노력들도 뭐 부산시나 또 정부 또 아니면 네, 업계 네. 이런 데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어주이소.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줌매네. 자, 월요일에 진행해야 될 국제시장이 조금 옮겼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자,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국제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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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이제 저희가 급하게 또 연락을 드린 게, 이게 영국 여왕의 서거 이후에 영국이 이제 즉위식도 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19일이 장례식이고 일반 시민들 벌써 조문을 위해서 뭐 한 7km 줄을 섰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여왕의 장례식은 네네. 세계적인 관심을 좀 받고 있고, 8일날 서거해서 19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장례식이니까 예. 사실상 그 국장 기간이 열흘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예.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여왕의 그 관은 지금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오늘 새벽 1시부터죠. 예, 한 예. 7시간 전부터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19일이 장례식이니까 그날 새벽 그 6시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4일 정도 웨스트민스터 홀이 24시간 그 공개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조문에 지금 그 하기 위해서 런던 영국 시민들이 줄 서는 것이 지금 그 7km 정도니까 즉 최고 길면요. 네네. 아니 7km 지금 화면에 나온 걸 보니까 7km 정도가 진짜 줄을 선다면은 짧게는 10시간, 길게는 네. 30시간 정도 대기가 예상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너무나 드문 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어떤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줄을 선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거든요. 예, 예. 맛있는 음식이 있다거나 세계적으로 지금 한참 유행하는 무슨 공연이 있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길게 영국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거나 그런 일은 참 드문 일인데, 네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망했을 때 그때도 제가 런던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도 줄을 많이 서고 이렇게 조문 열기가 상당히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19일 날 국장에는 예, 예. 그 국장 당일에만 19일 당일에도 한 75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엄청납니다. 참 19일 날은 지금은 웨스트민스터의 그 관이 지금 일반 조문을 받고 있고요. 예, 예. 19일 날에는 옮깁니다. 그 영의 관을 런던을 벗어나서 그 런던 근교 윈저성이 있거든요. 영국 왕실 소유의 윈저성 내 교회 지하 낙골당으로
옮깁니다. 이제 거기가 마지막 이제 그 정착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 작년 4월에 서거한 남편분 필립공이 거기 민주성 내 교회 지하 낙골당에 지금 그 연면하고 있거든요. 예, 예. 바로 옆으로 가니까 그 작년 4월에 남편분이 서거를 했으니까 그 결국은 1년 조금 넘게 더 사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그 지금 이 열흘 동안에 여왕의 관이 이동한다거나 이런 게 상당한 관심을 받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 스코틀랜드에서 런던으로 그 관이 돌아오는 비행기 공공기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비행기도 완전 화제더라고요. 시시각각으로 출력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을까? 30분 지나서는 어디까지 이동했을까? 이런 웹사이트의 정보를 공개했는데 예, 예. 500만 명 정도가 동시에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예, 볼 예. 수 있고 이 관광업계도 이건 뭐 기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국의 관광업계도 때하는 특수해요. 네네. 이번 주말에 런던 호텔에 객실의 평균 가격이 40% 이상 상승했다. 그래서도 예, 예. 방을 구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런던 시내 한복판이죠. 거기 근처의 호텔 객실은 가격이 100% 가격 상승했다. 예, 그래서 예. 방을 잡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음. 이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예약자의 한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 예약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항공료도 당연히 폭등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런던을 왔다 갔다 하는 왕복 항공권 가격도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런던 관광 산업이 때 아니게 활기를 찾았네요. 네. 안 그래도 영국 물가가 비싼 나라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하니까 근데 75만 명이 당일에 올 걸로 예상된다니까 이것도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게 장례식의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 예정인데 뭐 초대 제외 국가도 꽤 되지? 그렇습니다. 이 주요국의 정상 포함해서 고위 인사가 한 2,000여 명 참석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예예.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의 최대 수용 인원이 2,2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2,000여 명이 넘게 참석한다면 꽉 채워서 지금 초대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예. 유럽의 왕실이 있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초대를 받았고 또 영연방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연방. 예예. 영연방도 56개국이 되니까 그쪽 수장들도 대부분 다 초대를 받았고 참석 의사를 밝혔거든요. 지금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 신문을 어제자 신문을 내가 좀 자세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만 예예. 데일리 메일에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도를 했습니다. 즉 영국이 초대를 했고 참석하겠다고 확정 대답을 한 국가, 그리고 영국이 초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한 국가, 그 초대 자체를 안 한 초대 제외한 국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예. 뭐 당연히 197개국 전 세계 197개국 중에 대부분 국가를 초대를 했고, 예. 또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들까지 다 초대를 했기 때문에 500여 명이 이미 그 참석 확정된 국가입니다. 네네.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첫 번째 그룹에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예. 그 스웨덴 등이 이미 참석 확정을 했고 그 초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안 한 국가들이라고 해서 중국은 아직 답장을 안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사우디하고 인도 같은 나라들은 누가 참석할지를 아직 확정을 안 한 국가고 그리고 초대를 아예 안 했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네. 미얀마,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은 초대 자체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유는 예.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벨라루스는 러시아 편을 지금 들고 있고 그럼 미얀마는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국가고 네. 하니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지금 그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하고 베네수엘라도 초대를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비수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안 했고 한 7개 정도 국가가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도 똑같은 것 같고 네. 나라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 초대장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마음이 나는 원래부터 갈 마음이 없었다. 막 이렇게 대답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네. 러시아 대통령궁에서 발표하는 성명을 보니까 네네. 우리는 영국 여왕을 상당히 존중을 한다. 네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원래 장례식이 처음부터 갈 생각이 원래 없었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찰스 3세의 즉위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꼭 이렇게 서명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짜증내는 그 모습 그리고 직원 해고 논란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 화면 그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예. 아이고 바로 지금 왕으로 지금 즉위를 했으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좀 부정적인 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서명식 할 때, 즉위식에 서명할 때 좀 짜증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 예. 만년필통 이거 서명하는데 만년필통 옆에 좀 치우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예, 예. 지금은 현재 그 북아일랜드 방문 중이거든요. 그 벨파스트 방문해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는데 펜 잉크 같은 게 잘 안 나오니까 아유 이거 진짜 너무 싫다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한 모습들이 TV 카메라에 또 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국왕으로 취임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왕세자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왕세자실이 따로 있거든요. 왕세자실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한 직원 100여 명에게 이제 나는 왕이 됐으니까 왕세자실 직원은 다 해고를 한다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또 보도가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이 이제 비서나 통신이나 재무 뭐 담당 직원들이 되겠죠. 직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정적인 보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버킹엄 궁으로 이제 왕으로 취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찰스 왕세자가 평상시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버킹엄 궁 같은 것은 내가 저기에 꼭 가서 저기서 진물을 할 필요는 없고 저기서 살 필요는 없다. 일반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개방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던 네. 또 예, 예. 왕세자였거든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기후변화 같은 거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그런 면도 있는 분이에요. 네, 네. 네. 이번에는 또 삼성전자가 여왕별세에도 성명을 발표했다는데 영국 왕실하고 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삼성전자 영국 법인 홈페이지 보니까 상당히 그 홈페이지 자체를 지금 상당히 그 검정색으로 해서 상단의 여왕 폐하에게 애도를 한다라는 그런 홈페이지에 큰 그 글이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는 맞고요. 그 영국 왕실에 지금 TV하고 냉장고하고 가전제품을 납품한 것이 지금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 TV 정도만 납품하다가 네네. 점점점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뭐 이렇게 대부분의 가전제품 품목으로 왕실에 납품해서 영국 왕실 납품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영국 왕실에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영국 왕실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퀸 여왕이 인증하는 상품, 남편 공작이 인증하는 상품, 왕자가 인증하는 상품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대부분 다 퀸 여왕이 인증하는 상품으로 다 대부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삼성전자입니다. 예. 네. 자, 시간이 좀 되면 그 영연방 국가가 앞으로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다는 그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짚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답답하고 억울한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어디다 말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치 아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부산에는 바다를 꼭 닮은 해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기장의 해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 작가가 있는데 이번에 해녀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이들도 볼 수 있는 동화책으로 나왔다 카대요. 기장 해녀 이야기를 예쁜 그림과 따스한 글로 담아낸 나는 해녀입니다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연아 동화 작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예, 예. 기장 해녀 이야기를 동화로 썼다. 이게 어떤 계기로 쓰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동화작가 김재원 선생님께 동화를 배워 2018년도에 부산 아동문학인협회 동화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예, 예. 2019년도에 그 동길산 작가님 추천으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출간한 부산의 해녀의 기장군 운동마을 해녀 이야기를 쓰면서 해녀 이야기를 취재하게 되었어요. 예, 예. 처음 문화재단에서 청탁을 받았을 땐 동화 작가인데 해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때 안미란 작가님께서 작가는 모든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무조건 쓰라고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동화 작가로 등단을 하셨는데 이런 재단의 의뢰를 받고 처음에 망설이셨지만 결국은 쓰셨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기장 군보에도 기장 해녀 이야기를 쓰셨다던데 얼마나 쓰신 겁니까? 기장군 소식지를 알리는 기장군보에 네네. 18개 갯마을과 해녀 이야기 특집을 18개월 동안 썼어요. 예, 예. 기장군보 편집장인 황현일 다큐 사진가와 함께 18개월 동안 기장군 해안가 100리길을 걸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기장 해녀 이야기를 쓰신 건데,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직접 그 해녀들이 하는 물질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해녀 활동을 하신 거예요? 해녀 활동을 한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일반인이 고무 잠수복을 입고 태학에 의지한 채 파도를 넘으며 물질을 하게 된 건 예. 해녀 어머니들 덕분이에요. 그 취재하던 마을 중에 대변 마을이 있었거든요. 예. 그곳 마을 해녀 어머니들께서 해녀 작가도 고무 잠수복을 입고 물질을 해야만 단체 사진을 찍겠다고 빡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은 써야 되고 뭐 저도 모르게 무조건 바다에 들어가겠다며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처음 들어간 뒤로 다큐 사진가 김탁동 교수님께서 너무 용감하다며 수중 카메라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예. 그 기장군 갯마을 여러 군데 수중 촬영만 여러 번 했고요. 예. 지나고 보니 해녀 어머니들 이야기를 알아듣기 위해서 물질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제가 직접 파도에 치여 바위 돌에 부딪혀서 시퍼렇게 멍이 들다 보니까 해녀 어머니들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네네. 야, 18개월 동안 이 기장 앞바다 100리길을 걸으신 것도 모자라서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물질까지 해보셨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해녀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8마을 해녀 이야기를 쓰면서 네네. 갯마을마다 20일 정도 출근을 했거든요. 일단 마을 사람들에게 해녀 작가로 인정을 받아야 했고 예. 해녀 어머니들 마음을 열어야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20년 3월 서안마을 돌미역 작업 때였어요. 예. 바람은 차갑고 막 가만히 있어도 볼이 막 시린 날이었어요. 내가 일을 도와야 해녀 어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쉬겠다 싶어 옆으로 다가갔거든요. 네네. 그때 한 어머니께서
저리 가라면서 돌미역을 휘둘렀는데 아. 제 뺨에 맞았어요. 아이고. 그때 얼굴에 붉은 그 줄이 쫙 꺼였고 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예, 예. 막 죽을 만큼 아팠는데 그래도 해녀 어머니들과 친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고 미역을 다듬었거든요. 예, 예. 그날부터 해녀 어머니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배를 도와주셨어요. 아유, 그래도 미역을 그러니까 휘두르시면. 얼마나 미안하셨을까요? 얼굴을 맞추려고 아이고. 하신 건 아닐 건데. 그래도 했는데 맞아가지고. 예. 예. 그 기장 해녀 중에서 출향 해녀, 김봉래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번에 동화책으로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출향 해녀라는 단어도 조금 생소해서요. 어떻습니까? 출향 해녀는 네네. 제주도에서 육지에 있는 바닷가 마을로 돈벌이를 나온 해녀들이거든요. 이 해녀들은 바다 작업 시기를 마치면 돈을 모아서 제주도로 돌아가는 해녀도 있었고 네네. 육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해녀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김봉래 할머니께서는 제주도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네네.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이 이유 없이 많이 아파서 제주도 병원마다 다 다녔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예예. 육지에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3살 아들을 안고 신안 마을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좀 네. 아들은 괜찮대요? 네? 아드님은 괜찮대요? 아들은 육지를 밟자 말자 예. 건강해졌대요. 예. 그러니까 조금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수많은 해녀분들 중에서 왜 김봉래 할머니 이야기를 동화로 쓰셨는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가님이 왜 또 김봉래 할머니를 동화로 쓰셨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네요. 2020년 5월에 네네. 신안 마을에서 김봉래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예. 그때 할머니 연세가 94살이었어요. 예. 14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와 나이가 같았고 막 괄괄한 성격도 비슷해서 예예.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취재 갔던 날 네네. 할머니께서 아이고 내가 글만 쓸 줄 알면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예, 우리 예. 자식하고 손주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작가인데 우리 할머니라면 당연히 책을 써드려야지. 예예.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책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황현일 사진가가 사진을 찍어서 네네. 김봉래 할머니 자서전을 독립 출간해서 선물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동화로 탄생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작가님 가족 중에도 해녀가 있으세요? 저희 가족 중에는 예. 시어머니께서 상군 해녀였어요. 아 그래요? 예, 한 마을에서 최고로 물질을 잘하는 해녀였는데 예. 제가 처음 결혼해서 한겨울에 아기를 업고 손을 호호 불며 네네. 물미역을 늘다가 어머니가 물질을 마치고 바다에서 나오면 빨간 고무대야를 이고 마중을 나갔거든요. 예. 대야에 뭐 고등, 소라, 전복, 문어를 담아서 머리에 이고 네네. 갯가를 걸으면 얼굴과 손이 시려서 몸이 네네. 벌벌 떨려요. 네네. 등에서 아기가 팍 빽빽 울면 저도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예. 어떤 날은 바닷일이 하도 힘들어서 와 죽어야 바다에서 벗어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네네.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네네. 시어머니와 나누었던 모든 시간과 바닷일 경험은 해녀 이야기를 쓰는데 그림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런 경험들에 또 취재를 위한 노력까지 다 더해져가지고 어떤 책이든 뭐 군보에 나왔던 이야기든 아니면 자서전이든 동화든 다 정말 알차게 쓰여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작가님 책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처음 나는 해녀다. 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은 출향 해녀 어머니들께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이 마음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출향해녀 어머니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닷속에서 목숨 걸고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느라 평생 고달팠어요. 네. 자신들의 삶은 초라했지만 선한 희생으로 후배 해녀를 성장시킨 진정한 애국자다. 자부심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네. 어쩌면 저와 사진을 함께 찍었던 황현일 사진가의 생애 자서전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네. 죽을 힘을 다해 쓴 생애 자서전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주인공 김봉래 할머니와 제 삶이 장빈이처럼 비슷해요. 둘 다 고향을 등지고 피부치 하나 없는 낯선 기장군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상당히 외로웠거든요. 예. 그러면서 늘 마음속엔 나는 꼭 작가가 되겠다. 네네. 그런 꿈과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예. 근데 김봉래 할머니와 저는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네. 김봉래 할머니는 소원대로 삶이 고스란히 담긴 자서전 2권과 그림책을 후손들에게 남겼고 예. 전 3년 동안 기장군 18개 갯마을을 취재하며 손녀가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네네. 해녀 이야기로 나는 해녀입니다 그림책을 네. 출간했으니까요. 예. 김연아 동화작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본부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예, 지난주 9월 7일 날 우리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 계획서를 국제 엑스포 기구죠. BIE에다가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 경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원래 그 세계박람회, 월드 엑스포라고 얘기하죠. 이 월드 엑스포는 원래 산업박람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제출했으니까 우리 박람회의 우리 엑스포의 주제 부재 이게 어떤 그 과학기술하고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세계박람회가 과학기술과 관련이 많다. 뗄래야 뗄 수 없다 하셨는데 엑스포 역사 속에 과학기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엑스포는 역사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최초의 엑스포 형태가 1756년에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국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789년에 제1회 산업박람회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들 제품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 제품을 홍보하고 팔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그 다양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박람회의 최초의 모습은 1851년도 런던 엑스포를 시효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런던 박람회 때 세계적으로 굉장히 쇼킹한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정궁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크리스탈 팰리스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영국의 건설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건축물 벽돌로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벽돌 없이 철제하고 유리로만 지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서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타깝게 지금은 볼 수 없는 게 1936년도에 화재로 전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은 없는데 이 수정궁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게 있죠. 크리스탈 팰리스 FC라고 축구팀이 있어요. 우리 이청용 선수가 뛰었던 축구팀이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여기 이 축구팀을 만든 게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지었을 때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축구클럽이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팀의 엠블럼 거기에 그때의 수정궁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그래요? 이제 영국이 이러니까 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1889년도 파리에서 엑스포를 할 때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의 높이의 건축물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에펠탑입니다. 근데 이게 역시 철제로만 만들었고요. 예. 그때 이제 높이가 300m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최고로 높은 건물이 169m니까 네. 워싱턴 기념탑이 169m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거의 두 배. 네, 이거를 이제 이후에 1930년대까지 세계 최고의 높이의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한 기술이었고요. 예.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이거는 신의 기술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엑스포를 하면 다들 임시 건축물이거든요. 네네. 예. 원래 20년 의회에 철거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 파리 사람들이 싫어했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흉측스럽다고. 예. 근데 이제는 이제 그 파리의 상징물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893년도에 시카고에서 엑스포를 했는데 예. 이때 대관람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에펠탑이 세계 최고의 높이 그 이전에 자기들 거였지 않습니까? 워싱턴 네네. 기념탑.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건축가인 페리스한테다가 우리 좀 새롭고 괜찮은 건축물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관람차입니다. 이 대관람차의 의미는 움직이는 건축물인 거죠. 예.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가만히 서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 대관람차라는 게 세계 곳곳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영문명으로 이 설계한 사람이 페리스지 않습니까? 네네. 페리스 휠. 네,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됐군요. 이런 또 뒷얘기군요. 그 이번에 유치계획서 제출한 나라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주제로 신청을 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원래 네. 요번에 엑스포 2030년도 엑스포에 네네. 5개가 나라가 한다 했다가 러시아는 자진 철회를 했죠. 네네. 그래서 요번에 우리나라,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4개 나라가 유치계획서 제출했고요. 예. 이게 BIE의 3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게 교육, 혁신, 협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주제에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했는데 먼저 우리나라 보시면 세계의 대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신청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로마가 개최지인데 사랑과 땅 그리고 재생, 포용 그리고 혁신 이렇게 주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신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예. 르네상스, 기술, 미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력한 개최지로 부상이 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네네. 리야드에서 하겠다고 해서 변화의 시대, 성견지명 있는 내일을 향한 함께하는 행동 요 정도의 주제로 예. 신청을 했는데 보시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미래, 혁신, 기술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단어로 지금 포함이 되어 근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포사이트 이렇게 하니까 성견지명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좀 제가 뭐랄까요? 우리 영문을 그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한글 번역을 하다 보니 공식 한글은 아닙니다. 네. 성견지명이 있는데. 네. 예, 부산의 이제 주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가 아까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죠. 디지털 혁명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풍요로운 그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반면에 이러한 경제적 성장 이면에는 기후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각국 또는 계층 간의 기술 격차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오면서부터 이게 점점 심화되고 급격하게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인류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세계 박람회가 이거를 이제 전 세계가 함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뭘 좀 다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계의 대전환이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항해인데 우리가 북항에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 북항이 기항지로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북항에서부터 전 세계로 대전환의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 주제가 아무래도 우리 거니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제가 약간 철학적인 내용들을 좀 깔고 있죠. 그리고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부제를 3개를
저희는 같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부제가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 없이 인류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 같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 하자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나 탄소 절감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 부제는 기술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술이 경제 발전만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인류를 위한 기술로 바꾸자. 그래서 뭐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을 위한 휴먼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포용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이 돌봄과 나눔의 장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어느 한쪽만 잘 살고 못 살면 어느 한쪽은 못 살면 안 되니까 격층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로 돌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는 플랫폼이 이제 부산에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제가 과학기술과 일부가 관련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제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에는 어떤 기술이 연관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나 이런 거 해서 결국에는 탈탄소 에너지 생산 그리고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들이 대체적으로 포함이 많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 부산이 이제 제출할 때 이제 예시로 냈던 것들이 우리나라 수소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블루 수소나 그린 수소 우리 전에 수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수소에 대한 생산 기술과 보급 이런 기술들을 예시로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 전 세계가 같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하고 있는 인공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 기술을 해서 화석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로 제시를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이제 고루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거의 100%를 만들 수 있는 함께 동참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이 부제에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제가 인간을 위한 기술. 다 기술이 인간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기술인데요. 근데 그게 인간의 경제적인 것들을 위한 기술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류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은 해야 되니 거기에 필요한 혁신 기술, 우리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진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 예시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기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성 회복 이런 데 좀 많이 쓰이면 좋겠다. 그래서 인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케어 로봇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려동물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로봇이 또 대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그 삶의 길이가 우리보다 짧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오는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 부제 나눔과 돌봄의 장 요거는 얼핏 보면 관련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나눔과 돌봄의 장은 뭐 사회활동이라든지 이 협력 연대 이런 것들만 보이는데 요 속에 요즘에는 과학 기술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돌봄의 장도 이제 그 사회 카테고리 3개를 잡았는데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 그리고 계층 간 국가 간 격차를 해소시키자. 그리고 지식을 나누자. 뭐 이렇게 3개 카테고리로 좀 나눠져 있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가장 큰 게 원격 의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소외 지역에도 선진 의료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 격차 해소의 장으로 우리나라 그 기업을 이 대표 사례로 내세웠는데 솔라파워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전기가 없어서 이제 학교를 못 오는 아이들에게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주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근데 그러면 그걸 들고 가서 집에 가서 그 휴대폰도 충전하고 그다음 밤에 불도 밝히는 솔라카우라는 회사 이게 속성에는 기술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가지고
결국 이 나눔과 돌봄도 기술과 다 연관되는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주 부재 말고 우리나라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도 또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가 결국 ICT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잘 보여야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는 메타버스 엑스포를 전격적으로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인 엑스포 2030을 이라는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주부재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활동들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박람회 기간 중에는 우리 전시장 오프라인 전시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해서 우리 계속 다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갔던 분들도 못 본 곳을 메타버스로 본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심에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통대책들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AM이라든지 이런 이제 최신 교통수단도 적용시키고 그리고 우리 그 교통 시스템을 관제 시스템을 완전 지능화된 교통 시스템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서에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시를 할 때도 신기술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거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전시물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그런 기술도 이제 적용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뭐 총 망라돼 있는데 망라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본부장과 함께 2030 월드 엑스포에 대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갈치 아지매 17,978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 시원한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입니다. 여전히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는데요. 먼저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 감전나들목에서 주례나들목 향하는 길 정체되고요. 반대 외곽 방향 황령나들목